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SPID에서 엔지니어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랑 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 안전이란 주제로 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했고요. 앞서서 우리 많은 전문가분들이 안전에 대한, 특히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다양한 방면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제는 특히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한 자동화 그리고 AI가 적용된 이런 많은 산업에서 응용되고 있는 로봇에 대한 안전을 포커스로 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차로는 먼저 산업용 로봇의 전반적인 기능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로봇의 안전 기능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소프트웨어 쪽엔 어떤 안전을 요구하고 있는지라고 준비를 했고요. 먼저 산업용 로봇에 대한 기능 안전을 살펴볼까요? 산업용 로봇 안전을 우리가 정의하기 전에 먼저 산업용 로봇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요. 산업용 로봇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산업 자동화 응용을 위해 자동 제어 및 재프로그램 가능한 다목적 머니플레이터로 3 이상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고속도로는 이동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라면 일단 움직이는 이런 머니플레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을 이제 사용자가 티칭하는 그러한 교시 장치 또는 티칭 패드라고 하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꼭 3축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때에 따른 4축, 5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산업이랑 같이 이제 연동해서 작업하는 협동 로봇 이런 것도 다 산업용 로봇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업용 로봇의 기본 구성은요, 이 머니플레이터 기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어하는 이제 제어 컨트롤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티칭하는 조작반 또는 교시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산업용 로봇 안전이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산업용 로봇 안전이라고 하면은 로봇 시스템이 오동작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위험원으로 인한 불합리한 위험의 부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로봇의 자체 어떠한 결함이나 고장 또는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산업용 로봇 펑셔널 세이프티 기능 안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소개하겠지만 산업용 로봇에 이제 많은 이제 국제 안전 표준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냐면요. 크게 세 가지 방면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질적인 안전 설계를 통해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보호수단, 마지막으로 사용 정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데요. 본질적인 안전 설계라고 하는 것은 로봇의 자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한 안전 기능을 구현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접근하면 속도가 준다거나 이머전시 스탑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나 어떠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여기 그림에처럼 이렇게 펜스를 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보호수단적인 안전수단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어떠한 위험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사용 정보, 이머전시 램프 같은 이런 수단들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을까요? 2011년부터 2015년의 통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봤더니 매년 한 50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는 그런 사고가 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해를 당하고 있겠죠. 제가 아는 그 현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로봇 필드 엔지니어도 정말로 이제 의외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해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작업자가 이 로봇 끝단에 붙어 있는 그 용접 팁을 교체하다가 교체 작업 중에 로봇팔이 움직여갖고 그 로봇팔이랑 지구에 협착돼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실무 사례입니다. 두 번째 재해 사례 보면 이것도 CNC 가공 공정에서 우리 작업자가 그 가공 상태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로봇이 움직이는 바람에 가공품이랑 로봇 끝단에 이 물건을 짚는 그리퍼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협착이 돼서 끼어갖고 안타깝게도 이제 사고. 자, 이렇게 로봇에 대한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ISO라든가 각종 IC라든가 이제 글로벌 표준들이 제정이 돼 있는데요. 그거를 잠깐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중간에 ISO 10218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용 로봇 기능 안전이고요. 그리고 10218-2에서는 산업용 로봇 시스템 통합 및 전체 설치 라인, 약간 범위가 넓어진 어쨌든 로봇에 대한 기능 안전이 되겠습니다. 이 ISO 10218은 어디를 좀 바탕을 하고 있냐면 밑에 보시면 ISO 13849라고 있습니다. 기계 안전 제어 시스템에 대한 안전인데요. 여기에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10218이 제정되어 있고요. 또 13849는 사실은 IC 6150 전자 프로그램 전자 안전 관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IC 62061이라고 세프티 오브 머시너리 쪽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ISO 10218에 특히 이제 위험원을 분석할 때 전체적인 로봇의 어떠한 오동작이 사람을 다치는지 주요한 위험원 분석할 때 오른쪽에 보시면 ISO 12100을 참조하게 되어 있고요. 또 특히 사람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협동 로봇인 경우 별도의 또 스탠다드가 제정이 돼서 오른쪽에 보시면 ISO TS 15066이라고 있고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 아까 그 제 사례에서도 봤지만 주로 이 로봇 끝단에 말단 장치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참 많은 그 재해가 발생하는데 이 말단 장치에 대한 특화된 안전으로서 제일 위에 있는 ISO 20218-1 그리고 로봇이 같이 작업하는 그 앞에 작업 스테이션에 대한 안전으로 20218-2가 대표적인 로봇 안전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용 로봇의 기능 안전에 대해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산업용 로봇의 현재 또는 스탠다드에서 요구하는 주요한 안전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지 기능이 있습니다. 로봇 정지 기능.
아무래도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제일 첫 번째 취해야 될 모션은 이제 로봇이 정지하는 거겠죠. 정지도 이제 우리 스탠다드에서 크게 비상정지랑 보호정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상정지라는 것은 그 이머전시 스탑 스위치를 이제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데 위치해서 그 스위치를 수동으로 탁 누르면 로봇이 정지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는 특징이 있는데 이 전원을 아예 차단을 해요. 그리고 보정지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동도 가능하지만 자동으로도 이를테면 사람이 인접하면 자동으로 딱 스탑하는 이런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정지라고 보시면 되죠. 뭐 때에 따라 전원을 차단할 수 있지만 전원이 있는 상태에서 기능적으로 이제 정지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정지 기능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 티칭 패드의 위에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이런 버튼을 누르면 전원을 차단되면서 로봇이 정지하는 기능. 그래서 모든 위험을 정지시키고 구동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초기화 되기 전까지 상태를 유지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정지 기능은 오른쪽 그림처럼 어떤 레이저 스캔을 통해 사람이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그 안전 패드를 통해 사람이 밟으면은 로봇이 자동으로 속도가 준다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정지하는 기능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제어 로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고 구현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호 정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앞에 비상 정지나 보호 정지 모두 하나 이상 갖추도록 ISO 10118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개할 이제 안전 기능은 감속 제어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로봇이 이제 작업자가 이렇게 티칭을 로봇이 움직여야 할 방향을 이제 가르치고 티칭을 하고 있을 때는 작업 중이 아니잖아요.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이때 로봇이 실제 속도로 움직여 버리면 다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아주 천천히 로봇이 움직이게끔 감속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 TCP라고 있죠. 로봇 끝 말단의 공구 중심점을 툴 센터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중심으로 해서 속도가 약 250mm/s 이하로 가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속도는 한 1초에 한 손가락 한 뼘 정도 움직이는 아주 느린 속도입니다. 주로 티칭하거나 프로그램 작성 확인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로봇 감소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운전 모드를 이렇게 확실히 구분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운전 모드가 있냐면 로봇이 실제 작업할 때 그 운전 모드는 자동 모드라고 해갖고 국제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기호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250mm 이하 속도로 하는 티칭할 때나 프로그램 작성할 때 하는 수동 감속 모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오른쪽에 수동 고속 모드라고 해요. 정말 프로그램대로 실제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지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때 쓰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로봇에 어떤 안전 기능이 있냐면요. 그 동작 허가 장치라고 해갖고 이네이블링 디바이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그 티칭 패드 교시 장치를 사람이 쥐고 동작을 시킬 때 그 교시 장치에 손이 맞닥뜨리는 부분에 그 이네이블링 디바이스라는 그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 스위치가 세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일단 조금의 힘을 주고 딱 누르면 이제 동작할 수 있는 동작 모드가 되겠죠. 그런데 혹시 이제 교실하다가 이 작업자가 로봇에게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쇼크가 나왔고 감전이 돼서 이제 비상사태가 생기면 아무래도 사람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면 이제 근육에 힘이 주면서 이렇게 손을 꽉 쥐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위치에 스위치가 도달하면서 자동으로 로봇이 정지하게끔 하는 그런 안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제 안전 기능은 스탠다드가 이제 요구하는 주요한 기능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협동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이 같이 작업하는 요즘 스마트 팩토리에 그런 작업 환경이 많이 있죠. 거기에 이제 특별히 요구되는 안전 기능인데요.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그림에처럼 안전 정격 감시 정지 기능이라고 했고, 로봇이 어떤 협동 작업 내 사람이 딱 접근하면은 로봇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핸드 가이드 기능이었고, 사람이 직접 로봇을 쥐고 이렇게 티칭하는, 가이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이나 이제 어떤 위험한 어떤 물체가 접근했을 때 아까는 정지를 했지만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로봇 속도를 갑자기 감속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위치를 감지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협동 로봇이 파워나 그 힘을 제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제 사람이랑 가깝거나 인접하거나 거기에 따라 기능을 제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또 어떤 안전 기능이 있냐면요. 사실은 로봇이 움직이는 공간이 최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봇이 움직이는 공간을 프로그램적으로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축 제한 또는 영역 제한이라고 하고 액시스 리미팅, 스페이스 리미팅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처럼 로봇이 움직이는 공간을 아예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첫 번째 그 맥시멈 인벨로프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원래 로봇이 저 정도 영역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중간 그림처럼 리스트릭티드 인벨로프라 해갖고 로봇이 아예 움직이는 그 공간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제한시키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제한시킬 수 있고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릭티드 영역 안에서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영역이 되겠죠. 그것을 오퍼레이팅 인벨로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더라. 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방호 장치가 있는데요. 자,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던 세이프티 펜스 같은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왼쪽 밑에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것이 있죠. 누가 근접하는지 감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건 장치를 한다거나 거기에 이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차단한다거나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이프티 매트인데 누가 밟으면 접근해서 밟으면 그걸 감지해서 로봇을 이제 정지시킨다거나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레이저 스캔 위에 보면 여기 보면 라이트 커튼이라 해갖고 광학적으로 센싱할 수 있는 커튼을 쳐서 물건이 요 밑에 보면 밑에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위로 뭔가 지나가면 바로 감지를 해서 로봇이 이제 정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랑 연계돼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로봇에 대한 주요한 안전 기능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하는 소프트웨어 이러한 안전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어떤 안전이 필요로 할까요? 자,
특히 ISO 13849에서는 같은 제어 시스템이 구조 분류 3을 갖고 PL이라고 해갖고 퍼포먼스 레벨 D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IC 62061에서는 20년 미만을 가진 하드웨어 고장 허용이라고 하드웨어 폴트 탈러런트 1을 갖는 C레벨 2를 준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좀 용어가 어렵죠.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이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컴포넌트 중에 하나라도 그 하나의 고장으로 인해 안전 기능의 상실로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합리적으로 단일 고장이 안전 기능과 관련한 다음 요구가 있기 전에 검출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검출된 고장이 고쳐질 때까지 안전한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고장이 검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13849에서 카테고리 구조 분류 3을 간다 그랬는데, 그거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입력, 로직, 아웃풋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제어기 구조라면, 두 번째는 그것을 모니터링, 밑에 T라고 테스트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로봇에서 요구하고 있는 범주 3은 제일 오른쪽에 입력도 이중화되고 로직도 이중화되고 출력, 아웃풋도 이중화된 전체적인 이중화 구조를 갖는 걸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죠. 구조가 이중화되면은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이중화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앞에서 62061에선 HFT1을 갖는 CIL2라고 그랬는데, HFT1을 갖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1 out of 2나 2 out of 3와 같이 밑에 보시면 이것도 이중화 구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에서는 뭔가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적인 이중화 구조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퍼포먼스 레벨 D를 요구한다는 것은 요 밑에서 두 번째 D에 대한 이 시간당 평균 고장률에 대한 목표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6승 사이를 요구하는 것이죠. 요것이 어느 정도냐면 다른 스탠다드랑 비교를 해보면 단위를 피트로 한서는 피트가 10의 마이너스 9승 퍼 아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00피트에서 약 1000피트 사이를 요구하는 겁니다. 고장률이. 이것이 이제 C레벨 2의 61508과 6206의 C레벨 2랑 같은 레벨이죠. 참조로 자동차 기능 안전인 ISO 26162는 ACL 12가 요거보다 더 적은 100피트, D는 10피트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로봇 시스템은 규모가 좀 어느 정도 크니까 피트가 1000피트 이하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849에서 그러면 소프트웨어 안전 생명 주기를 레퍼런스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평이한 V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를 명세하고 디자인하고 모듈 디자인, 코딩, 모듈 테스트, 통합 테스트, 밸리데이션 같은 순이죠. 자, 13849에서 특별히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 나누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제일 하위 단이 그 Safety Related Embedded Software라고 해왔고, Embedded Software 레벨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위 단이 Software Related Application Software,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특이하게 파라메타화라고 해갖고 파라메타에 대한 요구사항을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 퍼포먼스 레벨 아까 A에서 E까지 있었죠. A에서 D까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아까 V 모델과 같은 소프트웨어 안전 생명 주기의 검증 활동과 타당성 활동, 그 다음에 명세하고 설계 문서, 모듈 구조 설계, 코딩, 그 다음에 계통적 고장이라고 시스테매틱 페일리어라고 있죠. 설계 결함이라든가 요구사항 결함, 프로세스 결함과 같은 그런 거를 방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작위 하드웨어 고장, 랜덤 하드웨어 페일리어에 대한 대책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와 같은 기능 테스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변경, 수정한 다음에 적절한 소프트웨어 안전 수명주기 활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레벨 C, D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IC 61508이나 ISO 9001과 같은 프로젝트 관리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기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활동에 대한 문서와 그리고 형상 관리, 버전과 같은 형상 관리, 그 다음에 요구사항과 설계를 포함해서 구조화된 명세서, 그 다음에 적절한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모듈과 구조적 프로그램, 그리고 비안전 소프트웨어와의 좀 분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흐름 분석과 같은 검증, 그 다음에 그레이박스 테스트, 성능 테스트, 확대된 기능 테스트, 그 다음에 수정 후에 특별히 영향도 분석이라고 해서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레벨 E 가장 높은 등급이죠. E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데 요거는 IC 61508 파트 3,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이죠. 요것을 C레벨 3에 적합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C레벨 2를 요구를 했는데 퍼포먼스 레벨 E에 대한 로봇인 경우는 C레벨 3까지 이제 만족을 해야 되죠. 자, 그러려면은 이제 서로 다른 이중화, 다이버시티라고 하죠. 그게 적용이 돼야 되고, 아까 같은 이중화된 구조, 그리고 앞선 그 퍼포먼스 레벨 CD의 조치가 당연히 달성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61508 아까 방금 E에 대해서는 적용하라고 그랬는데 61508의 소프트웨어 안전 생명주기를 잠시 보면은 이것도 먼저 안전 요구사항 명세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계획, 설계 개발, 통합, 운영 유지, 그 다음에 확인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레벨 아까 E인 경우는 CL3를 요구했잖아요. 그럼 CL3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요구사항이랑 설계할 때 세미 포멀 메서드를 적용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미 포멀 UML 같은 것이 있죠. 그 다음에 툴에 대해서도 서티파이드 된 툴을 써야 되고 설계할 때도 방어적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팅에서도 다이나믹 어널리시스랑 테스팅 그리고 모델 베이스 테스팅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통합 레벨에서도 펑셔널 블랙박스 테스트, 그 다음에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변경할 때 회기 확인, 리그레이션 밸리데이션 요청을 하고 있고 다이나믹 어널리시스랑 테스팅, 그 다음에 커먼 코스 페일리어 분석이라고 공통 원인 고장 분석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CL3에 대해서 동적 변수를 쓰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고 브랜치 커버리지 100% 달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도 모델 베이스 기반에 도출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안전 분석으로 FTA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델링도 타임 패트리 네트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레스퍼스 타이밍이나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이제 동료 검토도 인스펙션 수준, 그 다음에 마줄도 하나의 입구와 하나의 출구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하위단을 봤고 그럼 응용 소프트웨어 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퍼포먼스 레벨 AS,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요구하는 기본 조치죠. 검증과 확인을 포함한 안전 세명 주기를 지킬 걸 요구하고 있고, 명세서와 설계 문서와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능 테스트, 수정 후 적절한 개발 활동,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 레벨 C에서 E의 추가적인 요구 사항으로는 특히 소프트웨어 이제 명세서 할 때 요구되는 퍼포먼스 레벨이 뭔지, 성능 기준, 그 다음에 아키텍처, 외부 고장 감지 제어 사항은 뭔지를 명세해 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 소프트웨어 도구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도구를 쓰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브러리 쓸 때도 검증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를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모듈 방식에 적합한 LVL이라고, 이를테면 이제 특히 자동화 쪽에는 이제 라다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증된 이런 걸 쓰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준정형, 그러니까 세미 포멀, 아까 쓰레기 대표적으로 UML도 있지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나 프로그램 플로우 차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식 구조적 프로그래밍, 그리고 소프트웨어 크기를 너무 또 크면 안 되니까 제한을 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한 프로그램 지점에서만 안전 출력이 할당되도록 그런 이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리고 안전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랑 안전 관련 없는 비안전 응용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이제 블럭을 구분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어떤 시그널이 함께 조합되는 그런 걸 회피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안전 관련 시그널의 이상이 안전 관련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요. 공통원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에 있어서도 코드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자, 이거는 기본이죠. 그다음 코딩 지침 이용하고 타당성 검사, 레인지 체크 같은 시뮬레이션 테스트, 그 다음에 데이터 제어 흐름 분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도 블랙박스 테스트, 그 다음에 경계값 분석 같은 테스트 케이스 기법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계획할 때 테스트 케이스를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 관련 시그널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할 때. 그다음에 문서화, 모든 생명지기 수정활동 문서화해야 되고, 문서가 읽기 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서가 법인명, 기능, 버전 이러한 형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검증하는 것도 리뷰, 인스펙션, 워크스루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버전 같은 형상 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수정한 다음에도 영향도 분석이라든가 변경에 대한 접근 관리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웨어 파라미터에 대한 요구 사항이 또 있어요. 자, 파라미터는 안전 관련 측면으로 반드시 고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봇 시스템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주요한 설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로봇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참조하는 데이터,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이 저장된 곳이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에 대한 설정에 있어서 전용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도구 자체도 고유 식별이라든가 수정을 방지할 수, 아무나 접근 못하고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이를테면 유효한 입력 범위 제어, 그 다음에 전송 이전의 변조 제어, 그다음에 에러 영향 제어, 불완전한 파라미터가 전송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파라미터 사용된 툴도 툴 자체의 결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우리가 설정할 때 특별한 절차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어떤 파라메타를 수정한 다음에 재전송해서 한번 비교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툴적으로 자동적으로 그게 체크가 베리파이 되거나 그런 기능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기능의 다양성,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하라는 거죠. 어떤 파라메타를 설정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다양하게 크로스 체크를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메타 문서도 이 날짜나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 이런 것들도 명시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타의 정확한 설정을 확인하고 또 타당성 점검, 그 다음에 수정 방지, 그 다음에 이 파라메타 오류로 인해 안전기능 상실이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이제 뭔가 파라메타 파일이 잘못돼서 고객의 어떤 사고라든가 크레임이 오는 경우가 참 사실은 빈번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어가 돼야 되겠죠.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혹시나 산업용 로봇 관련이나 기계, 전기전자, 반도체를 포함해서 혹시나 위험성 평가나 설계에 관련한 컨설팅이나 인증이라든가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러한 안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특히 우리 로봇뿐만 아니라 각종 인베디드 시스템이 안전하게 개발되고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